네,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이슈 시그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어떤 이슈를 짚어볼 거냐면요.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분석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전체적인 토지 투자의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제 이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용어들,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그것은 다 용도가 하나하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에 대해서 신분을 나눠놨단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과연 도로하고 어떻게 접해 있느냐. 왜냐? 우리가 이제 토지를 개발하려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그것을 맹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발 가치가 없단 말이죠. 물론 맹지를 또 탈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토지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용도 지역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이 토지의 신분으로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 지역하고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도시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외 지역으로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이 있단 말이죠. 물론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있지만 그 개발 가치가 많이 희소한 것이고요. 먼저 이제 도시 지역에는 주거라든가 상업 지역, 공장 지역, 그다음에 녹지 지역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시 지역은 가격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어디에 투자하냐? 관리 지역이라든가 농림 지역이란 말이죠. 우리가 농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농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을 때 투자 가치의 이익이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즉 관리 지역이라든가 농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토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목적이 뭔가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을 지을 때 지목을 자꾸 얘기해. 지목이 뭐냐? 대지를 사달라. 대지를 1000평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대지의 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 용도 지역이 뭐냐, 또는 너가 하고자 하는 건물, 어떤 건물을 짓고 싶냐 이 말이죠. 오피스텔을 짓고 싶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짓고 싶냐, 이걸 먼저 알아야 거기에 따른 최소 비용의 토지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 그 건물의 용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토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1억만 받아가지고 팔 것인가, 또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분양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법률적 판단, 아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하고 허가를 받고 내가 분양을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적 판단, 즉 공법적 제한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계약서 작성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토지 실무를 하면서 이 토지에 대한 실무의 계약서에 있어서 특약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지 책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죠. 우리가 이제 토지 개발할 때 보면은 PF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그 사업이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토지를 투자할 때는 과연 내가 브릿지론에 있는 것인지, 또는요 PM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명확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 그 토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감정을 내잖아요. 그랬을 때 금융을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악의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토지 투자에 대한 우리 예를 들어서 PM을 했다.
그랬을 때 이자를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경매나 공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자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부동산 시그널 팀이라든가 다른 팀들과 통해서 먼저 미리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도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제 투자 자문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 맨 끝에 이제 기타 사항을 보면은 개발해주가 어디냐, 도로가 어디에 나냐 이것은 누구나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또요 건폐율. 여러분들 항상 들어봤죠?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이죠. 특히 여러분들이요 이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야를 개발한다. 그런데 이 용적률에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지하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용적률 때문에요 지상에만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토지의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지하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적률을 우리가 거기서 파헤치는 것 이것이 토지에 있어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 그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는 것은 서로 겹치지 않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용도 지역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를 볼 때도 용도 지역이 뭔지 이걸 봐야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있으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용도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 제한을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용도 지역을 완화시킨다기보다는 용도 지역을 강화시키는 거죠. 즉 개발 행위를 제한시키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뭐란다? 용도 지구로 해가지고 뭐 방화 지구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진흥 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로 봤죠. 그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혹시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즉 용도 지역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을 좀 더 개발 행위를 제한시키는 것이 용도 지구죠. 이 용도 지구에서 다시 한번 제한을 두는 것. 그것을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는 용도 구역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것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전 투자로서 고수의 길로 가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 공법상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요. 원칙적으로. 그럼 토지의 뒤다, 농지다, 임야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으면 먼저 지구 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이제 어디로 가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돼 있으면 이걸 먼저 무시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도 지역이면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20%다. 그런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을 30%로 상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관리구역이라는 것이 구역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좋은 가치가 있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것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서 항상 토지에 대해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토지의 가치, 즉 도시 지역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농림 지역에 있는 것은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죠. 특히 뭐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00%, 1200% 이렇단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해하는 것이 토지 투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런 보시고, 그러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토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토지 중에서 건물을 어느 면적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건폐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토지가요 100평이란 말이죠. 그런데 건폐율이 20%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토지 중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20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어떤 것들은 50%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토지인데 땅을 건물을 50%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하고 50%의 차이를 보면은 50%일 때 토지의 투자 가치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 100평의 토지가 있죠. 그런데 20평짜리 건물이 4층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연 면적이 얼마죠? 80평이죠. 그러면 이 땅 전체에다가 건물을 종상향 위로 지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80%다 이 말이죠. 만약에 100%면 어떻게 되겠죠? 5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만약에 건폐율이 20이다. 그런데 이것을 용적률은 60%다. 그러면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또는 토지를 볼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 용적률은 지하 면적이라는 것은 용적률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실을 어떻게, 땅 지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항상 이게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은 용적률을 회피할 수 있는 것, 피하면서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의 실전 투자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리서 지금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약간 어떨 수 있냐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주 고수들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러면 100평의 땅에서 20평까지를 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적률은 100%예요. 그러면 20평짜리를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100%니까요. 그럼 100평의 땅이라고 하면, 그런데 보존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이면서 용적률이 80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건물을 20평짜리 바닥 면적 20평짜리를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자연 녹지는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보존 녹지는 4층까지밖에 못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땅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연 녹지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자연 녹지하고 농림 지역을 두 개를 비교해 보자 말이죠.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농림 지역은 뭐예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이죠. 그러니까 자연 녹지와 농림 지역을 구별하면 자연 녹지가 투자 가치가 더 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 산지는 어떤 것이 있냐? 보존 산지하고 준보존 산지가 있죠. 그래서 또 보존 산지는 여기 보면 공익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가 있죠. 그런데 이 공익용 산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이죠. 준보존 산지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 같은 산지여도. 그런데 자연 녹지하고 공익용 산지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죠. 그것을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국계법하고 산지법, 산지관리법이 플러스로 같이 적용이 돼. 같이 적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의 경우는 국계법이 적용되면서 공익용 산지니까 산지법이 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냥 개발행위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똑같아 보면 보존 녹지 지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다. 그랬을 때는 국계법만 적용이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적용이 돼. 산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산지관리법은 주로 농림 또는 어업용 주택, 한마디로 말하면 농가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계법을 적용을 하면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연 녹지하고 보존 녹지를 비교하면 자연 녹지가 더 좋지만 공익용 산지가 적용이 딱 되면은 그때는 보존 녹지가 훨씬 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자연 녹지하고 또는 농업진흥구역인데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이 같이 있으니까요. 이 농업보호구역하고 같이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문제죠. 여기서 보면은 자연 녹지하고 농림지역에서는 분명히 자연 녹지가 더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하고 같이 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요. 자연 녹지면서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이 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농지법이 같이 또 적용이 돼. 그럼 이 농지법이 적용이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농림 또는 어업용 건물만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농림지역이면서 농업보호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러면은 농지법만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계법하고 농지법이 같이 적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한이 강화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농지법만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한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숫자를 가지고 토지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인용 산지라든가 또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과 연관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약간 수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토론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택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중요하죠. 택지 지정과 택지 공급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택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 또는 공급되는, 여기서 보면 주택 건설 용지 또는요 공공시설 용지, 이것을 우리는 택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이제 부동산학개론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되는 것인데, 택지 지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어느 정권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정권에서는 저렇게 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토지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잠깐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정부의 경우는 일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죠. 노태우 정부 때요. 그래서 일산, 분당, 편충, 그다음에 중동 3본 이렇게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 와가지고는 택지 지정이라든가 택지 공급이 거의 없게 되죠. 왜요? 이때가 바로 IMF 시대잖아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뭐냐? 여기서는 IMF로 인해서 택지 지정 자체를 못했단 말이죠. 택지를 먼저 지정해 놔야 그걸 가지고 택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든다. 뭘 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택지 지정이 없으니까 뭐를 못하는 거죠? 도시를 만들 수 없고,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공급할 수 없는 거죠. 건물을 공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의 불규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행위와 공급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는 그게 이제 안 됐던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 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게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급을 많이 합니다. 공급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뭐가 없었죠? 그것은 지정행위 없었죠. 그냥 땅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뭘 하냐? 택지 지정행위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땅이 많이 남아있죠.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토지가 곳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냐? 토지가 많이 지정돼 있단 말이죠. 놀고 있는 땅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은 지정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급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서 보금자리 주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나오죠. 동탄 신도시,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죠. 왜? 택지가 지정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는 택지 지정이라든가 택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공급도 안 되고 다시 또 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지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책을 쓰냐? 그것은 노무현 정권과 다르게 노무현 정권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고 제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융 대출이라든가 또는 이런 각종 제한을 통해서 뭘 한다? 이 토지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거의 한 3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수도권의 택지 지형이라든가 택지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긴 했지만 지금 아직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이제 택지 지정하고 택지 공급 실적이 왜 중요하냐? 택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라든가 또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종시에도 보면 이번에 이제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죠. 또 일반 산업단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택지 지정과 그다음에 택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은 날짜별로 연도별로 쭉 이렇게 보면은 방금 얘기했죠. 그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정책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택지 지정하고 택지 공급이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줄다리기를 잘 하셔야지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것이 각종 그래프나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심리가 100이냐? 100 이하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약세구나. 100 이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강세구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어떤 부동산 투자에 있어가지고 토지에 대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투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